이번 시간에는 사회복지 행정의 책임성과 변화 전략에 대하여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사회복지 행정의 책임성이라고 하는 responsibility에 대한 부분을 먼저 좀 자세히 살펴보고 왜 책임성이 필요한지, 왜 책임성이라는 말이 나와야 되는지, 책임성에 대한 배경과 또 우리 행정에 있어서의 책임성의 중요성, 그리고 책임성에 대한 성과를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특별히 이것과 함께 변화 전략은 어떠한 모습으로 변화되고 또 변화 전략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하나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나름대로 변화에 대한 부분도 함께 깊이 생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강의의 김성철 교수입니다. 여러분, 책임성 하면 어떤 단어가 떠오를까요? 영어로는 responsibility라고 하죠. 어느 통치 체제나 권력 장악자 또는 위정자는 그 위정자에 대해서도 얘기하지만 민에 대하여 그들이 한 행동에 대하여 다소간의 책임을 진다라고 볼 수 있지만 국민 주권에 입각한 민주화가 이루어질수록 책임성의 비중은 커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말로 책임성이라는 용어의 분화가 별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주로 이용의 하나의 용어로 사용되어 왔으나 서구의 정치 행정학에 도입되면서 responsibility 외에 accountability 또 responsibility라고 하는 것보다 다른 말로 responsiveness에서 아주 발음이 조금 서툴죠. 죄송합니다. responsibility만 우린 기억을 많이 했는데 주로 responsibility하고 또 행정이나 또 이러한 어떠한 사회복지 쪽에서도 accountability, 경영학에서도 이 단어를 많이 쓰고 있죠. 이러한 부분으로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좀 책임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광범위하게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여러분, responsibility에 대한을 조금 더 우리 자세히 살펴보면 responsibility처럼 광의의 뜻은 다시 말하면 accountability는 어떤 행정에 대한 책임과 또 계층상에 대한 책임 이런 부분들을 나름대로 accountability죠. 근데 이 accountability 플러스 responsiveness 그래서 대응성이라고 그랬죠. responsiveness 해가지고 다시 말하면 accountability와 responsiveness 그 두 개의 단어가 조금 더 그 넓은 의미로 responsibility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되고 있다. 꼭 뭐 이렇게 정하는 거는 좀 애매하지만 아무튼 영어의 뜻은 이렇게 responsibility는 accountability하고 responsiveness하고 좀 어떤 융합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걸로서 생각하시고요. responsibility라고 하는 것은 넓은 뜻, 광의의 뜻, 다른 말로 매크로라고 하는 뜻으로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민주화의 정도에 따라서 이제 대응성이라고 하는 responsiveness라고 하는 대응성의 정도나 행정상의 책임이 다르겠으나 이 양자를 합한 광의의 뜻으로 책임성이라고 하는 responsibility라는 뜻으로 규정하고자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흔히 행정상의 책임성의 정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민주성 또는 합법성 또 효율성 이러한 것으로서 평가 기준으로 하고 있지만 이들을 합한 하나의 용어가 바로 responsibility, 책임성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본다면 책임성이다 라고 하는 responsibility는 발전의 배경을 보면 인류 사회에서 통치 체제가 탄생한 당시부터 나름대로 이 상술 앞에 기록된 의미의 책임성이 중요시된 것이 아니고 바로 민주체제로 정치 발전이 이루어지면서 이에 대한 연구와 요청이 강해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그 나름대로 민주정치에 대한 부분들이 연결되면서 이러한 용어는 현재 지구상에 존재하는 많은 나라에서 사용하고 있지만 다 동일한 것은 아니고 앞에 기록한 바대로 의미의 책임성이 기대되고 공개, 민의 정치, 행정에 대한 참여, 권력에 대한 분립, 또 법치 등이 국민 주권에 입각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책임성에 대한 제도화에 대한 확보 방안을 살펴보겠습니다.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그동안 여러 가지로 개발되고 이용되고 있어서 이를 다양한 기준에 따라 분류하고 있지만 많은 경우 외재적 책임과 더 나아가서는 내재적 책임으로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이에 준해서 외재적 책임으로부터 설명하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 우리 기억하고 생각할 것은 사법에 대한 통제입니다. 사법부가 법령의 해석을 공정하게 할 것이 기대된다는 점에서 중요시되지만 일반적으로 나름대로 시간과 소요 경비가 많이 소요되어서 근래에 보다 간편한 방향으로 연구되어 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경우 아직도 판결의 공정성에 대한 민의의 신뢰가 높지 않은 것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하나의 모습입니다. 또한 책임성은 민중에 대한 통제로서도 활용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선거에서 보면 모든 성인이 선거권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는 의의가 있지만 유권자의 정치의식과 또 선거제도의 내용과 그의 공정한 운영상의 문제가 계속 근절되고 있지 않는 것이 하나의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이익단체는 특정 이익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들 간의 단체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해관계에 민감하고 단합력도 강해서 투기 기능을 활발하게 하고 있기도 합니다. 문제는 모든 국민이 공평하게 같은 정도의 효용성이 있는 이익단체를 형성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또한 정권의 성격에 따라 수많은 이익단체의 요청을 접하거나 수용하는 정도가 다르다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의 책임성에 대한 내용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책임성, responsibility에 대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임성에서 특별히 여론과 매스컴을 볼 텐데요. 말은 나름대로 민주정에서 여론이나 또 매스컴이 중요시되고 있기 때문에 문제는 여론이 언제나 공익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는 매스컴이 그의 소유자나 운영권을 누가 장악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매스컴 간의 내용상의 차이가 적지 않아 이들을 접할 적에 식별할 능력이 있어야 하겠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지식인을 볼 수 있는데요. 지식인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지식인은 일반적으로 후발국의 경우 나름대로 지식에 대한, 다시 말하면 지식인의 발언이 높이 평가되고 있고 발전의 원동력의 구실도 하고 있고 우리의 경우는 바로 유교적인 전통에 따라 특히 높은 평가를 받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수많은 지식인의 경우 그들이 얼마나 공익에 도움이 되는 연구와 발언을 하고 있느냐에 대한 것도 함께 신중히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죠. 지식인이라고 해서 모두 다 공익과 또 어떤 연구와 또 진정성 있는 말을 하는 것만은 아닌 것을 우리가 여러 사례를 보아서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시민에 대한 참여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열거한 부분과 같이 여러 가지 민중 통제의 방안이 있기 때문에 일당 독재의 사회주의 경제체제에 비하면 여러 가지로 민의를 투입하여 권력자에게 책임을 추궁할 길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한 점이 적지 않게 남아있는 것이 현재의 복잡한 사회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사항에 관심을 갖고 있는 시민들이 개별적 또는 소집단을 형성하여 권력자에게 그들의 의사를 투입하고 또 책임을 추구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를 제도적으로 도와주는 것이 바로 정보 공개 요청과 또 정치 행정의 참여를 위한 행정절차법, 그리고 주민투표 소환, 그리고 소환제, 감사 청구 등을 들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시민 참여를 통해서 바로 이러한 책임성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보다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되고 하나의 나름대로의 모습을 함께 볼 수 있는 것도 함께 생각할 수 있는 하나의 뜻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입법에 대한 통제입니다.
의회의 기본 권한인 입법, 그리고 예산심의, 행정통제 이러한 것들에 대한 청원들을 통해서 행정을 통제하고 있는데 그간 지나친 행정에 대한 우월, 그리고 정치 발전의 후진성 등으로 인하여 제 역할을 다 못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1987년 이후 서서히 호전되고 있지만 무엇보다도 선출된 의원에 대한 유권자들의 활동 감시와 의원들 스스로 그 스스로의 큰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라고 생각해 봅니다. 다음은 책임성에 대한 입장에서 국민고충 처리, 소위 옴부즈만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의 잘못으로 수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간 이의 시정을 청와대로부터 시작하여 여러 기관에 요청하였으나 결국 처음에 결정자에게 되돌아가므로 자기의 잘못을 시인한다는 것은 기대하기 어려웠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민원을 시초의 결정자가 아닌 민의를 보다 존중하는 제3의 인물로 별도의 기관을 만들어 해결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1994년에 발족해서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보강해 나아가야겠지만 우선 중앙의 총인실 산하에만 있는 것을 최소한도로 각 시도 산하에도 신설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사회복지행 중의 책임성 중 책임성의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임성이라고 하는 것은 수행의 결과에 대한 책임감과 함께 투입 단계에서부터 산출 단계까지의 과정에 있어서의 정당성도 갖춰야 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권한의 원칙이나 영향력 등의 정당성까지도 고려해야 하고 사회복지 조직에서의 책임성 위기에 대한 논의가 되고 있는 것은 바로 기관 운영과 관련된 사회복지 행정의 미숙에 기인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책임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행정적인 차원에서의 수행평가, 다시 말하면 수행성과, 법규의, 그 다음에 준수성, 직원의 자질 등에 대한 정확한 통제와 관리가 요구되고 있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 조직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높이기에 대해서 조직에 소속되어 있는 사회복지사들의 전문직에 대한 위신을 높여주어 사회적인 후원이나 지지도를 향상시키게 했습니다. 책임성의 확보는 효율적이며 공정하며 윤리적인 활동을 가능케 하는데 필수적인 요소가 됩니다. 책임성의 개념을 살펴보면 먼저 특정한 업무 수행에 책임을 진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책임지는 것이냐라고 하는 이 부분을 먼저 생각해 볼 것이고요. 두 번째는 어떤 집단이나 개인에 대해 책임을 진다는 의미는 뭐냐면 누구에게 말할 수 있는 것이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책임지는 것이 뭐냐, 또 누구에게 말할 수 있는 것이 뭐냐라고 하는 두 맥락이 책임성의 개념을 이해하는 데 아주 유용하리라 생각합니다. 다음은 책임성의 요구입니다. 선진복지 국가에서 사회복지 분야의 책임성 위기가 제기된 가장 직접적인 요인이 무엇일까요? 바로 사회복지 비용의 증가입니다. 멈추지 않고 계속 비용이 증가되기 때문에 책임성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회복지비를 삭감하려는 시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기관들에게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보여주는 증거를 제시할 것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책임성의 요구 중에서 미국에 대한 얘기를 잠깐 살펴보면 사회복지 전달 체계에 있어서 바로 계약 구매 방식으로 서비스 계약 구매 방식의 바로 일반화되고 있는데 이것은 민간의 계약기관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비용은 정부가 부담하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방식은 기관들로 하여금 서비스의 결과에는 나름대로 관심을 갖지 않고 서비스 제공 과정에만 치중하는 행태를 낳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정부 보조금을 더 받기 위해 시설 수용기간이 길어지고 더 나아가서는 서비스 수혜자의 수가 늘어나게 되었다라는 것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POSC 방식은 바로 책임성에 대한, 프로세스에 대한 부분과 또 성과라는 부분 두 가지 맥락에서 함께 스터디하고 함께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과정지향적 책임성입니다. 사회복지 전달 체계에 있어서 수혜 자격이 있는 클라이언트에게만 서비스가 전달되었는가, 또는 계약된 서비스가 제대로 제공되었는가, 또는 서비스 전달에 있어서 사전에 계획된 방식을 준수하고 있는가, 그리고 서비스의 질이 특정 수준에 유지하고 있는가, 그리고 서비스 내 제공의 내용들이 정확하게 기록되고 보관되고 있는가 등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책임성의 요구 중 과정지향적 책임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 전달 체계에 있어서 수혜 자격이 있는 클라이언트에게만 서비스가 전달되었는지, 그리고 계약된 서비스가 제대로 제공되었는지, 세 번째는 서비스 발달에 있어서 나름대로 사전에 계획된 방식을 준수하고 할 것인지, 아니면 서비스의 질이 특정 수준에 유지하고 있는지, 더 나아가서는 서비스 제공의 내용들이 정확하게 기록되고 반복되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행정관리자의 역할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페이퍼와 사란식은 사회복지행정의 관리자가 책임성 역할을 수행하는 방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상징적 역할로서 관리자가 조직의 성과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반응적 역할로서 외부의 요구들에 수동적으로 반응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셋째는 재량적 역할로서 관리자가 보다 적극적으로 외부 환경과의 타협 내지는 개척까지를 모색하는 방법이고 역할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사와 관리자의 역할이다 라고 볼 수 있는데요. 사회복지사는 기관에게 직접적 서비스에 대한 책임을 지고, 관리 측은 사회복지사들이 서비스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줘야 한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 조직에서의 책임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보면 첫 번째, 사회복지 행정 책임성의 기준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사회복지 행정 책임성의 기준으로는 바로 명문화된 기준을 들 수 있는데, 사회복지 이념이 전제되어야 하고 공익이 기준으로 고려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고객의 요구를 반영하여야만 된다라는 것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책임성에 영향을 미치는 내적인 요인을 볼 수 있습니다. 책임성에 영향을 미치는 내적 요인으로는 서비스의 다양성, 기술의 복잡성, 목표의 불확실성, 사회복지 조직 내부적인 대책으로 바로 프로그램의 기획 및 의사결정 과정이 강조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책임성에 영향을 미치는 외적 요인으로는 사회복지 공급 주체의 다원화로 기존 사회복지기관의 비효과적인 형태를 문제 삼는 세력들이 등장을 합니다. 사회복지 서비스의 민영화 경향도 외적 요인이며,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에 따라 바로 민간 사회복지기관 및 시설들이 최소한 3년에 1회 이상 평가를 통해 책임성을 입증하도록 제도화한 것도 책임성에 영향을 미치는 바로 외적인 요인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행정 책임성 확보 방안입니다. 사회복지행정 통제의 개념을 살펴보면 바로 행정통제는 행정책임을 확보하기 위한 사전적 또는 제어기제로서 행정조직의 하부구조나 참여자들이 조직의 목표의 규범으로부터 이탈되지 않도록 체제와 보상을 주는
모든 활동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행정통제는 사회복지행정관리자, 개인 또는 개인의 일탈에 대한 감시와 처벌을 통해 목표하는 바를 달성하느냐를 추궁한다는 측면에서 행정통제는 행정 책임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고 또 대상자와 여기에 대한 신뢰성 확보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책임성의 내부 관리입니다. 책임성의 관리는 특정 상황에서 업무자가 취해야 할 반응은 어떤 것이어야 하는지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업무자의 활동을 모니터링하고 모니터링된 현존 활동을 조직이 원하는 반응과 비교해서 사정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셋째는 조직은 서비스 제공자의 바람직한 행동을 유도하기 위해 다양한 유인적 동기와 제재 수단을 갖추고 있습니다. 사회복지행정 책임성 확보 방안 중 사회복지행정의 통제 방법에서 보면 서비스 제공자의 활동을 통제하는 목적은 조직이 외부의 책임성 요구에 부응하는 것이고 사회복지행정의 관리자가 사회복지사의 전문적 서비스 활동에 관여하는 것은 관리자의 외부 책임성의 개인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도적 통제고 두 번째는 자율적 통제고 셋째는 사회복지 행정통제의 효율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책임성의 유형을 보면 첫째가 적용 대상의 책임성과 두 번째 서비스 전달의 책임성, 세 번째 영향의 책임성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책임성의 유형, 네 번째는 효율의 책임성입니다. 다섯 번째는 재정의 책임성, 여섯 번째는 법률의 책임성, 일곱 번째는 윤리의 책임성, 여덟 번째는 이미지의 책임성, 아홉 번째는 욕구의 책임성이다 라고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나름대로 우리가 생각할 것 중에 하나는 윤리의 책임성을 한번 다시 보면 법에서 요구하는 책임성이나 계약에 의한 조건들이 없는 경우에는 바로 윤리적인 책임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즉 사회복지사의 윤리 강령에 나타나 있는 내용들이 여기서 포함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변화의 유발 요인을 보면 특별히 행정의 변화 전략에서 외부 요인을 살펴보면 조직을 둘러싼 환경적 요인의 변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공공정책이나 행정규제나 법원의 명령, 예산삭감, 인구추세, 그리고 사회적 가치의 변화, 새로운 기술의 출현 등이 해당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변화의 유발 요인 중 두 번째 내부 요인입니다. 관리자는 자신의 변화를 요구하는 경우에 내부 변화 요인이다라고 볼 수 있죠. 관리자가 조직의 사기저하, 의사소통 문제, 대인들 간의 갈등, 업무들 간의 비효과적인 조정 등의 문제를 감지하고 조직 차원의 변화를 시도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변화의 유발 과정인데요. 첫 번째가 문제 확인과 분석의 상황입니다. 문제 확인과 분석의 부분에서는요. 조직 내부와 외부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이러한 원인에 의해 현존 수준의 업무 수행과 바람직한 업무 수행 간의 격차가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 확인 이후에는 문제 분석, 또 문제 분석은 바로 확인된 격차를 유발하는 장애 요소들을 찾아내는 데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변화의 유발 과정 중 변화의 수용과 저항을 살펴보면 조직 내에서 문제 해결을 시도할 경우에 변화의 당사자들이 이에 저항할 것인지 수용할 것인지를 사전에 평가해야 합니다. 조직의 변화가 도입될 때 나타나는 수용과 저항의 원인은 과거의 경험, 투자 회수 비용, 사회적 관계, 자원의 분배, 의사소통 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변화의 전략 선택 중 관리자가 조직의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 선택하는 전략은 대부분 리더십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조직 변화를 위한 리더십 선택에 나름대로의 고려해야 될 사항이 있는데, 첫 번째가 세력에 대한 분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력의 분포는 변화를 추진하는 세력이 억제 세력보다 강한 상황이면 리더십 선택은 보다 자유롭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다양한 리더십 스타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억제하는 힘이 더 강하게 되면 참여적 리더십 스타일이 더 효과적입니다. 이것은 저항을 극복하고 헌신하도록 만들기 위하여 참여적 리더십이 효과적입니다. 다음은 시간 여유입니다. 변화를 위한 주어진 시간이 촉박한 상황이면 지시적 리더십을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시간적 촉박함으로 하급자들의 의견을 개진할 여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문제의 본질입니다. 관리자가 분별력 있는 결정을 내리는 데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라면 하급자들의 지나친 참여는 불필요합니다. 한편 문제가 불명확할 경우에는 하급자들을 참여시키는 리더십 스타일을 통하여 변화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다음은 변화의 전략 선택 중 실천 경험과 파워 활용과 실행 과정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질문과 토론은 카톡에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